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DHP의 최윤섭 대표입니다. 제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여러 전문가분들, 업계 제일 중요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인터뷰하면서 말씀도 들어보고 또 배워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규제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그 국가의 의료 산업의 수준은 그 규제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규제를 넘어설 수는 없으니까 규제가 좋아져야지 우리 산업도 좋아진다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특히 한국이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지금 규제를 되게 선도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 중에 한 분이셨던 분이 오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분당 서울대학병원의 교수로 계시는 이충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식약처에서 되게 오래 근무하신 분이시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규제를 정할 때 관여하셨던 분이신데요. 일단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분당 서울대학교의 이충근 연구협력 교수입니다. 이제 의료기 연구개발센터 소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올해 4월에 이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 합류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식약처에서 약 10년 동안 인허가 업무를 주로 했었습니다. 이제 심혈관 기기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약 한 1년 반 정도 이제 디지털스 규제지원과에서 인공지능 의료기기나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 쪽 관련된 규제 업무를 좀 했었고요. 이 분야 박사를 하셨잖아요. 우선은 석사 때는 신경 다발에서부터 직접 그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증폭기 설계를 주로 했다가 이제 박사 때는 이제 의공학 분야에서 광용적 매파라고 하는 보통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에 들어가 있는 그 PPG라고 하는 그쪽 신호를 다루는 신호 처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포닥으로 한 3년 있다가 이제 식약처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제가 박사님 처음 뵀을 때가 연대 세브란스에 강의하러 갔는데 그때 강의 듣고 이제 인사하셔가지고 이제 다음 주인가 다음 달인가 식약처 근무 시작하신다고 하신 게 이제 거의 1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딱 10년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주로 의료기 심사부에 쭉 계셨던 거죠. 심사부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에 의료기 심사부가 있고 그 부 밑에 이제 여러 과가 있는데 어떤 과에 계셨어요? 이제 여러 과를 이제 다녔었는데요. 이제 가장 오래 있었던 거는 약 6년 정도 이제 심혈관 영상기기과라는 과에 있었고 거기서 이제 엑스레이 이미징 장비나 아니면 이제 인공호흡기 혹은 이제 인공심장이라 불리는 바드, 그러니까 이제 보조심장치 같은 이제 생명유지장치 쪽이랑 이미징 장비 위주로 이제 심사를 했고요. 네. 그러다가 2020년에 이제 첨단 의료기과라고 하는 이제 주무과로 이제 옮기게 되면서 첨단 의료기기과가 원래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를 예전에는 담당했던 과였죠. 그 과로 갔었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신개발 의료기기 쪽 위주로 이제 많이 심사하고 그리고 첨단 의료기과가 의료기 심사부의 주무과였기 때문에 그 심사부 전체 조직 관리하는 측면 뭐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전담하는 부서를 저희가 업계에서는 신설되기를 되게 많이 바랬는데 처음에는 그런 업무를 이제 예전에 인공지능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첨단 의료기기과에서 했었고 디지털 헬스 관련 TF가 생기면서 그게 나중에 이제 지금의 디지털 헬스 규제 지원과 또 과로 아예 새롭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 과에도 지금 근무하셨던 거죠? 제가 식약처에서 했던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협력 업무를 했었었는데 IMDF에도 갔었고 그때 미국에서 디지털스 부서가 생기는 걸 보고 이제 우리도 이제 만들어야겠다는 그 부서장님들의 의지가 강하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료 요청해서 자료도 받고 내부 설득하는 논리 자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많이 시도했었죠. 첨단 의료기과에서 이제 그걸 또 전담 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또 그 팀들이 그 몰두를 해서 그걸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식약처의 규제 얘기, 뭐 한국 얘기 나중에 또 미국의 FDA 동향 얘기 같은 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식약처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군데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한국의 이제 식약처가 그 외부 일반인들 생각과는 다르게 적어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지금 글로벌 규제를 선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한 것도 되게 많이 있고 되게 뭔가 이 혁신적인 일들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약처가 디지털 헬스 대응하기 좋은 거는 사실 산업계의 영향도 큽니다. 이제 보통 식약처가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이제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알파고로 대응되는 그 큰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규제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새로운 기기들이 진입을 하려고 할 때 새로운 기술의 파도가 몰려올 때 보통은 그 파도를 타시는 분들은 이런 규제
있지 않았던 분들이 타고 오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어려운 부분이 많으신데 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식약처의 기조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럼 그 길을 열어주는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되게 강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도 그렇고 가상현실이 그랬고 디지털 치료기가 그랬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들어올 때마다 그걸 좀 대응해 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또 생성형 인공지능이 네. 또 그런 케이스였고요. 네. 제가 알기로 이제 세계 최초로 그 인허가 가이드라인 만든 게 예를 들면 FDA보다 미국의 FDA보다 한국이 더 빨랐던 것이 예를 들면 의료 인공지능 가이드라인도 있었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렇게 뭐 VR이라든지 뭐 3D 프린팅이라든지 디지털 치료제라고도 보통 하는 디지털 치료 기계 관련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FDA보다 훨씬 더 빠르지 않았나요? 예, 빨랐습니다. 사실 기존의 식약처는 제가 2014년대 들어올 때만 해도 되게 시장심을 막는 어떤 그런 장애 같은 이미지가 되게 강했었거든요. 네, 시장 진입을 막는. 네. 왜냐하면 이제 인허가가 안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막고 있다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해 주기 쉬우니까요. 이제 물론 이제 저희도 나름의 어떤 안전과 그 성능과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디지털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처음 맞아보는 그 파도는 맞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미국에서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규제 시스템이 아니라 그 디지털에 맞는 또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또 식약처가 좀 한 반보 정도 빨리 움직인 부분이 있었던 거죠.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 되게 빨리 움직여셨고 또 업계 산업계에서는 되게 좋은 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때부터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들어올 때, 새로운 파도가 들어올 때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규제 안으로 어떻게 들어올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가이드라인을 이제 개발할 때도 이제 참여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게 그냥 무턱대고 상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가시권에 있는 완성품에 가까운 제품이 있으면 이제 그 제품을 여러 각도에서 뜯어보면서 이제 규제에 맞게 그 요구 사항들을 개발해 나가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 새로운 기술을 파도하고 나는 혁신적인 업체들이 있었고 그 업체들이 식약처를 문의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게 하나의 또 시기에 맞아서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이제 선순환 구조가 좀 디지털스에 대해서는 좀 잘 갖춰졌다고 보는 게 맞죠. 방금 IMDRF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IMDRF가 뭔지부터 설명을 한번 여쭤볼게요. IMDF는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호주, 브라질, 러시아, 그냥 한국이나 싱가포르, 영국 등 이렇게 규제 주요 국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규제 협의체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약자가 이제 국제 규제 의료기기 규제 당국자 포럼입니다. 네. 인터내셔널 메디컬 디바이스 레귤레이터스 포럼이라. 그래서 각국의 규제 기관들이 모여 있는 어떤 단체 예, 같은 맞습니다. 거죠. 네. FDA나 뭐 헬스캐나다나 PMDA나 한국의 식약처나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만든 규제 협의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제에 대한 원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서 최근에 이제 한국이 또 인공지능 의료기기 관련 그 의장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역할도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식약처가 처음에 그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해서 이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거를 제안을 했고요. 그게 이제 거기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국제 어떤 규제 사회라고 할까요? 그런 분야에서 한국이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국제 협력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1년에 2번씩 IMDF 출장을 다녔었는데 네. 이제 그때마다 저희 가이드라인 영문화한 거 들고 갔고 상당히 재미났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저희 쪽에서는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에 FDA CDR의 이제 제프 슈렌 박사한테 이제 그걸 네. 보여줬었는데 CDRH가 우리로 치면 의료기 심사부. 예 맞습니다. 네. 가서 보였더니 이제 딱 네. 한 가지를 물으시더라고요. 네, 네. 이거 그냥 머신러닝이냐 딥러닝용 가이드라인이냐 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얘네 분들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또 에피소드 나온 김에 한 가지 얘기해 드리면 제가 외부 강의 같은 거 할 때 식약처가 되게 잘하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가끔 드리는 얘기인데 이게 코로나 직전이었으니까 2020년도 2월 달에 제가 실리콘밸리에 가서 그러니까 연초에 보면 DTX라고 하는 디지털 치료제 관련 컨퍼런스 큰 거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하거든요. 봄에는 실리콘밸리에서 하고 가을에는 이제 보스턴에서 하는데 그게 한 2박 3일 정도 합니다. 아침에 보면 이렇게 뷔페 같은 거 먹으면서 다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네트워킹하고 뭐 그런 자리인데 제가 이렇게 뷔페를 풀고 있는데 앞에는 인도계 여자분인데 명함을 보니까 FDA 분인 거예요. 어느 부서인가 보니까 디지털 헬스 유닛이 그러니까 FDA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부서가 저보다 훨씬 일찍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벤치마킹하고 저도 이제 이런 부서가 한국에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 들었는데 그분이 거기 있으니까 되게 반가워가지고 나 이러저러한 사람이고 나 한국의 KFDA의 어드바이저리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 지금 저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만들었고
저 디지털 치료제 가이드라인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하나 보내줄래? 그래서 제가 이제 부랴부랴 강행구 과장님께 연락드려가지고 제 유튜브에 강 과장님 종종 등장하시거든요, 이름이. 하여튼 그 강영규 과장님한테 연락드려서 이제 번역본 그 가이드라인 받아가지고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한국이 되게 빠르게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시각처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가지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왜 이렇게 잘 한다고 생각하세요? 흔한 말로 뽕을 맞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규제 기관이 솔직히 잘한다는 말을 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혁신의 파도가 불러올 때 이제 식약처도 운이 좋게 이제 거기에 이제 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와서 봐도 가이드라인은 상당히 되게 잘 만든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저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소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그때도 보면 지금 잘 아시는 지금은 되게 유명한 회사가 됐는데 뭐 루닛이나 뷰노나 이런 그쵸. 산업계 분도 오시고 뭐 서울 아산병원이나 되게 큰 병원의 의료계 분도 오시고 어디 뭐 교수님들 다 오셔가지고 그때는 용어 정리도 사실 잘 안 될 때였고 완전히 이제 완전 백지에서 아무런 참고할 만한 자료 없이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초반에 되게 많은 논의들이 있었죠, 사실은.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가장 리스크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결국 이제 데이터에 대한 리스크가 있거든요. 학습을 하고 만들어진 데이터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데이터를 갖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샘플링 바이어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옮기면서 성능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었는데 그거를 GMP상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 장치를 만들어 놨던 게 가장 컸고요. 네. 그래서 해외에 있는 분들한테 가져가서 보여드릴 때 그 부분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시각처에 있을 때 이제 국제 회의나 이런 데 갈 때 이제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가지고 다녔었는데 산업계 분들도 그렇고 그 성능의 변화에 되는 부분을 그 업체의 자율 하에 GMP로 관리하게 했던 그 대목을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인공지능이 처음에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더 학습시켜가지고 성능이 바뀔 수도 있고 약간의 사용 목적이 바뀔 수도 있고 되게 크게 바뀔 수도 있고 작게 바뀔 수도 있는데 작게 바뀌는 부분들은 GMP 하에 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그 운신의 폭을 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기존의 의료기기는 성능을 이제 허가를 받을 때 기준값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도 90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3%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사실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소 성능이란 기준값을 그때부터 좀 적용을 시작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 최소 성능을 유지하되 떨어지면 재학습을 시키고 그걸 다시 시각처에 대해서 변경 심사를 받아라. 예.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와서 다시 봐도 그건 상당히 세련된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미국에서 하는 변경전 사전 승인 제도, 뭐 PCCP라고 하는 제도들도 그 최소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얘네가 변경을 하게끔 미리 계획을 낸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걸 GMP로서 그걸 관리하기 업계에 어떻게 보면 자율도나 그런 부분을 더 준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친숙형 의료기처럼 환자한테 직접 좀 위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전문가가 관리하에 이걸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제품 위험 등급에 맞게 적절히 자율권을 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곳에 가져가도 그거 보여주면 다들 좋아했습니다. 한국에서 시각처가 처음에 가이드라인이 한 2017년도 정도에 나왔던 것 같은데 18년도에 1호 인허가가 나왔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때 시작을 그러니까 첫 단추를 되게 잘 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이 나온 김에 지금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가 인허가 받은 게 지금 총 몇 개 정도 되나요? 200여 개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숫자도 보면 글로벌에서 봤을 때 되게 많은 숫자라고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미국에서 허가된 제품 리스트를 보면 네. 700여 개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그게 많긴 한데 거기는 하위 기능 혹은 이제 일종의 펑션, 기능으로서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경우에도 거기다 포함을 시키는 분위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의 리스트는 오로지 인공지능으로 하나의 단일한 사용 목적을 구현하는 제품들만 리스트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저희도 이제 그렇게 속아내기 시작하면 저희도 결코 이제 작은 수가 아닌 거죠. 예, 예. 최근에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지난 5월 달 정도부터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에 대해서 한국이 이제 시각처가 또 되게 빠르게 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2명 포함해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이 이 전문가 협의체에 포함이 됐고 한 6개월 정도 이제 그 초안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의견 조회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